그럼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땅의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해놔갖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그 광누구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 3명이 모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상대편 2분의 1 지분권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건물 하나,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것은 비워주는데 그 사람은 그 앞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옮겨갔기 때문에 건물을 언제든지 허물어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곽 씨가 사는 그 집은 자기가 법정시한권이 있고 뭐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길래 얘가 무슨 법정시한권이 있고 건축물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길래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제가 답변서를 낸 걸 보고 그 415번지를 띄워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뭐. 그래서 그때서야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법정시한권도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출했더니 조정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곽효근이라는 사람이 지체장애자야. 그리고 한 70이 넘어서 80이 다 된 있는 노인네가 그 아들을 휠체어를 밀고 나서 둘이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야. 법원에 나와가지고 얘 아들하고 내가 이렇게 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면 어디에 가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집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정사니까 건물을 드릴 테니까 그 하는 거를 돈을 좀 달라.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이거 낙찰 받은 수강생은 치과 의사고 상대편에 있는 그 사두는 변호사야. 근데 현장에서 지체 장애안을 80이 먹은 노인네가 몰고 나와서 집 드릴 테니까 이사 가는 만한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하고 뭐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내가 가서 살려면은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한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1,500만 원만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우리 치과 의사나 변호사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면 1,5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1,500을 준다고 하더라도 750만 원씩이기 때문에 땅값 오른 거에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건 아니, 그런 뭐 손해가 난다 뭐가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받았을 때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예.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잘린 거죠. 이걸 내가 보고도 내가 시술한 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걸 만들었죠. 이건 지체 장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이걸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지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려고 이걸 만들어놨구나 하는 거를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런 눈치를 내가 채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보면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죠. 보면 그렇지 애들 때문에 만들어 놓진 않잖아요. 보면 다만 내가 이천의 땅값이 엄청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자세한 걸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땅 보고 딱 봤을 때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이분의 일 사가지고 뭐 여주에 땅값 올라가니까 이거 뭐 투자해도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서 감정평가가 사진 찍은 거 보고도 이걸 내가 보고도 눈치를 못 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50의 경매를 배웠거든요.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권리 분석을 똑바로 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근데 지금 좀 알만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경매도 내가 보면 젊었을 때 배워야 돼. 한 30대부터 배워갖고 한 10년에서 15년을 많이 경험을 쌓게끔 되면 그러면은 한 50대 돼서는 이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정확하게 생길 거라고 봐요. 나는 좀 너무 늦게 시작했어. 자, 소장 이렇게 해갖고 보면 집어넣고 청구 취재해놓고 답변서가 있었죠. 아까 답변서에 보면 대금 분할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물 분할 미약하게 현물 분할의 원칙 주장이 미흡한 그런 피고 수도 현물 분할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피고가 돌아가 접한 부분을 차지하고 맹지를 원고에 공유를 하려는다면 우리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서로 150-1번지가 도로에 접하는 거니까 서로 그걸 갖다 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 답변은 아까 여기의 답변은 상대편 변호사가 쓴 답변서고 이거는 무허가 건물에 있는 광두구라는 사람이 답변서 쓴 겁니다. 현 주소는 415-3이고 면적은 508입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데 있습니다. 현 주소인 115이와 요지의 피고 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철거나 입증을 의무가 당연히 없고 갈라놨으니까 없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자기가 거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런 것을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다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 강의할 때는 다 끊어버리는데 교재는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으로 결정한 겁니다. 결정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원고들에게 얼마를 준다. 얼마 주고 얼마 준다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원고가 김누구 있고 정누가 있죠. 이 사람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가 2분의 1 지분을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뭐야?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뭐야? 원고고 피고는 2명이에요. 누구냐면 상대편 조라는 사람은 변호사. 이거는 그 건물주인. 그러니까 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이 사람 남편인가가 변호사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가 2명이고 피고가 2명이 되는 겁니다. 피고가. 그런데 원래는 2분의 1, 2분의 1씩이고 2분의 1 우리는 같이 협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2분의 1씩 갖고 있던 이 사람하고 우리가 이 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조정에서는 750만 원씩 줘서 1,500만 원 주기로 해서 조정으로 합의가 됐는데 결정문에는 판사님이 실수를 했어. 뭐라고? 결정상 원고들은 피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고들은 둘은 피고에게 준다니까 피고 누구와 원고가 얼마로 나눠주기로 해놓고 판사님이 잠깐 실수를 해갖고 원고들은 이게 다 보니까 우리 둘이서 낙찰받은 둘이서 돈을 다 물어주게끔 된 거야. 판결이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변호사인데 그 소송 이런 거 다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같이 750 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내보내고 같이 어떻게 된다? 팔읍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여주의 땅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소송하고 했어도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마진은 많이 있었던 편이에요. 보면 그렇게 물어줬다고 하더라도 한 건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일찍 끝내십시다. 이번에는 수경매 임무이다 해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대표적인 물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요. 조금 내가 보면 이 건물 주인이 지금 어느 정도 뭐랄까
성격이 학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좀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여기 보면 이것이 경매가 나왔고 점유향 누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것이 토지는 일반 매각으로 나왔고 건축물 과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이 현황 도로를 쓰면서 취입을 하던 곳인데 동대문구 쟁이동이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곳이죠. 보면 근데 19.9평은 약 20평 정도쯤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쟁이동이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이 가장 유력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고 세를 주면서 조금만 기다린다고 할 때는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3억 5천짜리가 2억 2,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보면 2억 2,500까지 떨어진 걸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데 이 사람은 2억 2,154만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단독 공차를 될 줄 알고 쓴 거죠. 보면 이게 2020년도 정도쯤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건물 매각처에 이런 것을 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입니다. 2020년도면 지금서도 몇 년 됐죠? 4년. 코로나 때죠, 이게. 그러네요.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라는 걸 하지 않고 수강생을 모아가지고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그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로 제가 특수경매,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관심 있는 사람, 특수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안 들을 거다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조금 늦게 써가지고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냐고 물음표를 줬죠. 근데 여기 보면 근저당이 지금 얼마로 언제로 됐죠? 17년 5월 16일이죠. 이 17년보다 조금 이 사람이 늦긴 늦죠. 늦긴 늦는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줘놨죠. 왜 물음표를 줘놨냐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건물분 저당권을 보는 것이 토지 저당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무허가로 봐서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하는 사람은 법정 지상권 그러니까 기준 권리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보면 이 사람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고 나 돈 줄 때까지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 땅에서 여기에 뭐야? 배당을 줍니다. 배당 준다 이런 얘기에 나가면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가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여기한테다가 뭐라고 했는지 돈을 줘서 내보냈더라고요. 우리한테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배당이 요구가 됐을 때에 이걸 기준 권리를 잡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다 우리 땅만 낙찰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은 세를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여기 세 드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나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료 감정을 했는데 지료가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보게끔 되면 가격이 얼마 나면 1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에서 소송해서 판결을 물 때까지 돈이 꽤 많아졌어. 조정에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권을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경매를 집어서 나가게끔 됐는데 지료를 주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단박 나갈 때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6개월의 기한을 주신다면 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더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이 건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협상이 온 겁니다. 조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는데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겠길래 내가 우리 낙찰받은 수장 앉아다가 그대로 협상하자. 조정을 하자 해갖고 사실 보면은 여기 언제까지 나가고 건물에서 소유권의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만약에 그때까지 나가지 않을 때는 월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받고 그 사람은 6개월을 더 살게끔 했습니다. 6개월을 더 살았더니 6개월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되기 한 달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 진짜 6개월 안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가기 어려우니까 3개월만 기한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나보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더 줘라. 그리고 3개월 후에서부터는 정말로 100만 원씩 더 받을 거니까 그때 알고 3개월만 더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3개월 만에 나간 겁니다. 나가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은 보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만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것과 어느 하나에 든 계약을 체결한 후 할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에 관한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계약서에다 보면 제기동 몇 번지 그 지상 위에 건물 약 몇 평 몇 제곱미터에 있는 지상 건물을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그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1.1%를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고지서를 내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내게끔 되면은 우리가 건물 주인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갖고 해야 되는 건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무허가 건물도 얼마든지 팔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재산세를 무허가 건물을 신고를 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이거 몰랐다가 이 논산에 있는 걸 낙찰 하나 받아가지고 양성화 시키러 갔더니 거기는 그 세무서에서 무허가 건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사갖고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주인이라고 인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당신이라는 걸 입증이 돼야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게 없으면 양성화 못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산 세무서를 찾아가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무허가 건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등기하고 어떻게 하십시오 서류를 띄워갖고 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논산 세무에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 건물이 내 거라는 걸 입증을 해갖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적이 있는 것을 그때 이걸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게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그 논산 세무서에서 내가 이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복사하는 걸 주더라고요. 그걸 하는 걸 여기 캡처한 겁니다. 보면 무허가 건물에서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서
제출 매도인이 믿은 게 건물의 이전 구미소유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 한부 매매계약서 날인 실거래 신명서 납세자 변동신고서 이렇게 하면 되면 이거 매수인 경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득세 신고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매수인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실거래가 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계약서만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취득세 내라고 주면은 취득세 내고 와서 취득세 신고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세금 내 이름으로 세금 계산을 끊어주면서 그때부터 세법에서 내 건물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샀으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소송법으로 해서 검사가 소송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검사가 형사소송으로 해서 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러면 뭐라면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행정기본 여기 보면 잡으십시오. 건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도 뭐가 있냐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미만 하게끔 되면은 그 기소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것이 공소시효가 있죠. 그 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근거 장기 10년 미만의 일가에는 범죄는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 다음 가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가 건축을 진 거죠. 대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여기 뭐 공소시효는 왜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5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못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있다 그랬죠. 행정기본법도 뭐가 있냐면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행정법령 등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이 되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5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못 내기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보게끔 되면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산 걸 가지고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5년만 지나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사서 5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팔고 사도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고치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의 중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5년 제척기간이 5년 행정기본법에서 제척기간이 5년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가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넘었다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사서 이렇게 관해서 허물어라 뭐하라 과태료 내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농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한 거는 공소시효가 없죠. 그건 농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마저 하도록 하십시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